적의 동지를 함께 쓰러뜨리다. 한나라가 남양의 전투에서 위나라의 침공을 받자 한왕이 제나라의 구원을 청했습니다. 제왕 전후는 중신들을 모아놓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아침 회의가 열렸습니다. 곧 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좋겠소. 장관의 한 사람인 장계는 천천히 구하면 한나라는 깨져서 위나라에 항복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전신사라는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될 일이오. 도대체 한이 양군사가 지치기 전에 구출하러 나선다면 이쪽이 한나라 대신에 위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오. 게다가 애당초부터 위나라는 한나라를 파하려는 수권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망하리라고 판단하면 기필코 동쪽의 제나라에 호소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전우는 그렇군 하고 끄덕이었습니다. 몰래 한나라의 사자에게 승지의 뜻을 고하여 돌려보냈습니다. 한은 이미 제나라는 자기 편으로 지레 짐작을 하고 5번 싸워서 5번을 패하여 동쪽 제나라에 호소했습니다. 그제야 제나라는 군사를 보내 위나라를 치고 말은 곧 제2지방 땅에서 마구 적을 무찔렀습니다. 위나라 군사는 패하고 한나라는 취약해져서 한의의 두 임금은 모두 전우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함께 쓰러지게 하여 적끼리 싸우다 약해지면 어부지리를 거두는 술책은 중국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일석이조의 술책이었습니다.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으려면 적대자끼리가 사투를 할 경우 어부지리를 계산에 넣는다면 표면적으로는 항상 제3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이면으로는 약한 쪽에 성원을 하면서 투지를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지의 구원을 시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자가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까닭은 쌍방이 모두 가진 힘을 다 소모하고 쓰러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여경의 개입술. 진나라가 위나라의 영토인 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설객인 호연은 진나라의 장군 저리질에게 말하였습니다. 공이 포를 치는 것은 진을 위한 것입니까? 위를 위한 것입니까? 위를 위한 것이라면 좋습니다만 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애당초 위나라가 위나라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가 서해 저쪽을 진에게 빼앗기면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나라를 위나라에게 준다면 물론 위는 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소? 하고 저리질이 물은즉 호연이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공은 포를 버리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공을 위해서는 나는 포의 장관에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위나라 임금에게 은혜를 입혀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저리질은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호연은 포로 가서 장관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저리질은 포가 쇠약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끝내 포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를 버리고 공격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포의 장관은 2번 절을 하고 300금을 보내왔습니다. 만약 진군이 철수해준다면 위의 임금에게 당신을 후대하도록 천거하겠습니다. 이리하여 호연은 포로부터 돈을 받고 위로부터는 후대를 받는 신분이 되고 저리질에게서도 300금을 얻어 물러서고 또한 위의 임금에게는 은혜를 판 것입니다. 호연은 3개국의 삼각관계와 그 모순 나아가서 장군과 군주와의 주종관계의 모순을 역용하여 저마다의 이해손 득을 설득하여 일석사조의 손을 쓴 것입니다. 모순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컨설턴트의 직업이 시대의 요청에 따라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원한을 폭발시켜 적과 싸우게 한다. 조간자가 진나라 대부인 성하와 섭다의 2사람을 파견하여 위나라의 영공과 전택이라는 곳에서 회맹을 시켰습니다. 영공이 아직 짐승의 생혈을 핥으면서 맹세하기 전에 성하와 섭다의 2사람은 영공의 손을 뿌리치고 잔을 굴려버렸습니다. 영공은 크게 노하여 조왕에게 항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신으로 있는 왕손상이 영공을 만류하였습니다. 조나라에 반항하려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조왕을 미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영공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왕손상은 대답했습니다. 아무쪼록 내게 명령을 내려서 다음 일을 나라 안에 호령하여 주십시오. 며느리나 자매나 어린 처녀 등 여성이 있는 집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조나라의 볼모로 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조나라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때 조나라에 반항하는 것이 상책일 줄 생각합니다. 영공은 좋다고 승낙했다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3일 사이에 여자들은 소집되었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모두 거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공은 그곳에서 대부들을 소집하고 상의했습니다. 조나라는 도에 어긋난 몹쓸 짓을 하고 있소. 조나라에게 반항해도 좋겠소? 좋습니다. 모든 대부들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간자에게 전쟁의 의욕을 보였습니다. 조간자는 이 소식을 듣고 섭다를 잡아 죽이고 위나라에 사죄를 했습니다. 성하는 연나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말했습니다. 왕손상은 술수가 능한 사람이야.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고 나라에 화가 있어도 그것에 잘 대처하고 국민의 마음을 잘 구슬렀다. 한꺼번에 세 개의 것을 손에 넣은 셈이 된다. 광연 술책의 명수야. 소국 위나라가 강국 진나라의 실력자인 조간자를 배반하는 것은 마치 달걀로 돌을 치는 것처럼 자멸의 길을 선택함과 같다. 그래서 전국을 총동원하여 조왕을 원망하는 책모가 대신인 왕손상에 의해 연출되었습니다. 여하이 대중으로 하여금 공통의 적을 만들어내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의 시사적인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원한을 이용하여 일거삼득이라는 성과를 올린 것은 자공이 지적하는 바와 같습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능보다도 큰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발한다면 그 위력은 어떤 물리적 힘보다도 파괴력이 강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군중의 충동에 따르기 쉽고 암시를 받으려면 하등의 증거도 없는데 감정은 곧 인화되어 폭발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항상 자기적으로 온갖 사건을 날조하여 압축된 원한의 에너지를 적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일은 지금의 정치에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팔방미인 격으로 사람을 농락하는 술책. 위왕이 조나라의 서울 한단을 공격했을 때 송나라에 출병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분쟁에 가담하고 싶지 않은 송에 임금은 사자를 보내어 조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위에 군사는 강하고 위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출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필경 국토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를 도와서 조를 쳐서 나라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니옵니다. 어디 왕께서 우리나라에 지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긴 송나라가 위나라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나도 알고 있소. 그러면서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귀국의 국경에 있는 성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천천히 공격하는 척하여 시위를 끌어 귀국의 군사가 성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조왕은 좋소. 하며 반가이 응낙했습니다. 송나라는 그래서 군사를 이끌어 대거 조나라의 국경을 침입하여 한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위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송나라 군사가 협력을 했어. 한편 조왕 쪽도 역시 기뻐했습니다. 송나라 군사가 약속대로 그곳에서 군사를 정지시켰어. 이리하여 싸움이 끝나고 군사가 물러간 후에도 송의 임금은 위나라에도 은혜를 팔고 조나라에도 원한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성은 높이 올라가고 더구나 실리를 가져왔습니다. 위나라로부터 난처한 요구를 당한 소국인 송나라는 싸움의 상대편인 조나라와 수의하여 그 의사결정의 권한을 조나라에 이름함으로써 금후에 일어날 사태에 모든 책임을 조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조와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침입할 방법상의 이해도 구해놓은 다음에 송과 조는 국경에서 위장 싸움을 합니다. 이겨도 져도 위나라에는 체면은 서고 조나라에는 은혜를 파는 묘책을 성공한 것입니다. 싸울 상대의 중간에 개입하여 더구나 쌍방으로 부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경우인 이 양면술책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른 보면 골탕을 먹는 것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약간 조절만 하면 곧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유의전변하는 세상의 상도입니다. 인간은 항상 역경이나 위기가 있어야만 발전의 기회가 비로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자극하여 집단을 균열시킨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경공에게는 공손, 전개강, 고야자라고 하는 세 부하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란히 무훈이 혁혁하고 그 누구를 갑인이 의린이 할 수 없을 만큼 셋이 비등한 강자였으므로 그들은 모두가 저마다 공훈을 자랑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횡포가 심했습니다. 재상으로 있는 안자는 이 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오히려 제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평소에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없애버리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이웃 노나라의 소공과 대신인 숙손약이 찾아왔습니다. 경공은 진작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환영잔치를 열었습니다.
물론 삼룡사도 완전 무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주연이 무르익어가자 앉자는 스스로 복숭아를 가져와서는 쟁반 위에 6개의 복숭아를 얹어서 현상했습니다. 경공과 소공은 각각 1개씩을 먹고는 그 감미를 절찬했습니다. 안자도 숙소약에게도 1개씩 하사하였습니다. 안자는 전공에게 청하여 남은 2개를 군신에게 권하면서 스스로의 공적이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복숭아를 먹으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복숭아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숭아를 먹을 자격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용사는 3사람이었습니다. 즉 공손접, 전개강이 2사람은 서둘러 이름을 외치고 나와서 자기의 공을 말하고는 복숭아를 먹어버렸습니다. 뒤늦게 복숭아의 맛을 상미하지 못해 고야자는 크게 노하여 군신들 앞에서 자기의 공을 말하였습니다. 공손과 전개강 2사람은 고야자의 공로가 자기들보다 위인 것을 알고 수치를 느끼며 자살하였습니다. 고야자도 2사람의 의형제가 자기 때문에 자살한 것을 뉘우치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을 불의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죽지 않는 것이 의리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공론 때문에 마침내 칼을 빼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3사람 모두 안자의 관계대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을 자멸시키려면 삼룡사가 2개의 복숭아를 다투는 이 고사가 시사적입니다. 물론 삼룡사가 복숭아를 상미한다기보다는 여러 사람 앞에서 복숭아 은사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분배 불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애태우는 적을 서로 상하게 하는 것이 나의 기본적 특색입니다. 그것이 이해득실을 두고 다투게 하든 자존심 지키려는 심사를 이용하여 다투게 하든 적을 이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순을 이용하여 손에 돈을 쥔다. 장의가 초나라를 돌아다니며 궁핍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문하의 제자가 화를 내며 하직하려 하자 장의는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비용을 변통해 올 터이니 내가 자네를 위하여 초왕회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 그 시기에는 남후와 정유가 초나라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의는 초왕을 뵙기는 했으나 초왕은 그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의는 한 가지 술수를 꾸며서 왕에게 아련하기를 청했습니다. 임금에게는 저는 용무가 없어요. 북쪽 위나라의 임금을 만나 배울 작정입니다. 좋소.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런데 위나라에 대해 무슨 소망이라도 있습니까? 황금도 주옥도 상하도 이 초나라에는 무엇이든지 있소. 나는 위나라에는 아무 소망도 없소이다. 그럼 임금께서는 여색만은 싫으신 모양입니다. 그려. 무슨 뜻이냐? 글쎄 옳시다. 그쪽 중원에 여자가 흰 분을 바르고 눈썹을 검게 칠하고 거리에 나서면 그야말로 선녀같이 아름답죠. 이 말에 초왕은 무릎을 내당기었습니다. 초나라는 벽지의 나라가 아닌가? 아직 그렇게 아름다운 중원에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나라고 해서 여색이 싫다는 법은 없자는가? 하고 말하면서 비용과 보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남후와 정유는 이 말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남후는 사람을 시켜 장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위나라로 가신다고 엿들었습니다. 마침 황금이 1000근 정도 있으니 이것을 노자로라도. 정유도 역시 황금 500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장의는 초왕에게 작별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난세에는 왕래도 잘 안되며 언제 다시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술잔을 받고자 합니다. 하니 왕은 좋소. 하고 말하고 술잔을 주었습니다. 장의는 술이 거나해질 무렵에 재배하면서 청하기를 이곳에는 타인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임금께서 총애하시는 분을 모셔서 술잔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렇게 하겠소. 하고 말하자 남후와 정유를 불러서 잔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장의는 재배를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저는 임금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임금은 놀라며 무슨 말이오? 하고 묻자 장유는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천하를 널리 돌아보았습니다만 이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인을 찾아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초왕은 후비들이 칭찬을 받는 것을 듣고 기뻐서 말하였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좋소. 나는 애당초 천하의 이 2 미인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장의는 결국 회왕과 남후, 정유 2비로부터 모두 환심을 사서 궁중에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나라에서 별로 환대받지 못하던 장의는 이별을 고하는 제스처를 써서 초왕을 만나게 했습니다. 황금도 보물도 모두 가지고 있는 임금에게 없는 것은 선진국인 중원의 미녀뿐이었습니다. 초왕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을 재현시키는 데에
이 미녀의 낚싯밥은 정통으로 적중했습니다. 그러나 남우와 정유의 두 총비에게는 중원의 미녀야말로 자기의 파탄을 초래하는 무서운 경쟁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이 미녀를 구하는 심리와 왕비가 미녀를 거절하는 심리의 이 양자의 모순을 이용하여 장인은 두 여인의 미색을 찬미함으로써 교묘하게 쌍방의 체면을 동시에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켰습니다. 하여 그는 쌍방에서 이익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미래의 지위를 찾는다.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가는 임금인 양공의 난행의 혐오를 느끼고 몰래 서로 목숨을 주는 문경에 의를 맺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양공의 난행은 참아 볼 수가 없소이다. 이대로 가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나 살펴보건대 제나라의 공자 중에서 우리들 두 사람이 보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공자규와 소백 두 사람뿐이요. 우리들은 헤어져서 한 사람씩 각각 섬기기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 먼저 성공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떠맡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술수를 다하며 궁중투쟁을 전개하고 서로 죽이기를 한 결과 소백이 먼저 서울로 쳐들어가서 즉위를 하고 환공이 되었습니다. 환공은 즉위를 하자 한때 반역의 보복을 위하여 공자규를 보좌한 관중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포수가는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이 오직 제 한 나라만을 통치하려면 고개와 남한으로 족할 것입니다만 만약 천하의 패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관중을 회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중이 있는 나라는 결코 그로하여 나라가 무겁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를 상실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환공은 그 말을 따라서 적수인 관중을 노나라에서 불러들이려고 하였으나 포수가는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냥 호출해서는 너의 임금은 반드시 경계하여 절대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 한 가지 계략을 세웠습니다. 환공은 즉위한 그 해의 가을에 즉각 군사를 동원하여 노나라를 침공하여 노군을 패퇴시켰습니다. 제나라는 노나라 군사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공자규는 형제간이므로 주찰할 수 없다. 죽이려거든 노나라에서 처리하기를 바란다. 다만 소홀과 관중은 원수이니 원컨대 그들을 인수받아 마음껏 인육을 소금을 절이게 하겠다. 들어주지 않으면 노나라의 서울을 포위하겠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군 쪽에서는 이를 염려하여 드디어 공자규를 살해했습니다. 소홀은 자살했으나 관중은 그것이 포수가의 계략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자원하였습니다. 그가 사형수로서 제나라로 호송되어 돌아오자 환공은 곧 예의를 두텁게 하고 대부로 발탁하여 국정을 맡게 하였습니다. 이대 세력이 패권을 다투고 어느 쪽에 붙어야 할지 난처할 경우 관중과 포수가의 약속은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요? 항상 방관적 태도를 취하다가 막상 대세가 결정되면 허둥지둥 우세한 쪽에 뛰어드는 편의주의자에 비하면 관중과 포수가의 술책은 확실히 한술 더 뜨는 셈입니다. 이는 객관적 정세의 변화를 일체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에 혼미한 점이 있어도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더욱 이미 어느 한쪽의 성공은 약속되어 있으므로 보증이 되어 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회사나 단체 내에서 서로가 적대의 편에 서서 주요 역할을 맡아주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면을 가장하는 술. 한나라의 공자 서가 일어서서 임금이 되었으나 그 지위는 아직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서의 동생이 주나라에 있었으며 주나라에서는 전차 100대를 갖추고 장중하게 보내고 싶었으나 한나라는 이미 왕이 있는 이상 동생을 새삼스럽게 임금으로 세우지도 않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대신 김호회가 이렇게 진언하였습니다. 백흔을 함께 구비시키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한나라에서 동생을 임금으로 세우는 경우에는 경호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반적을 인도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합시다. 어느 쪽이든 두 가지 다 취할 수 있는 계책입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수단이지만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쪽으로서는 유리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취할 수 있고 어떤 해석이라도 할 수 있는 태도와 입장은 결코 극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애매하다는 것을 간파당하기나 처음부터 혐오당하지 않으려면 임기응변의 기지도 아울러 필요합니다. 1인 2역의 술책. 진나라의 무왕은 간무에게 대하여 시종이든 외교장관이든 어느 쪽이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맹묘는 그 말을 듣자 간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종관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장기는 외교이기 때문에 비록 시종관이 되더라도
임금은 역시 외교 일을 당신에게 맡길 것입니다. 시종관에 임명되어 외교장관의 일도 맡는다고 한다면 1인 2역을 겸하는 셈이죠. 양자택일을 요구당했을 때 주저없이 적재적소에 둘러치기 수법을 써서 장기인 전문직을 피하고 리더의 측근이 되는 것이 1인 2역의 수단입니다. 이겨도 져도 해를 입힌다. 초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장의가 초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위나라에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위가 싸워서 이기면 역시 진에게 복종할 것이요. 서하의 외부는 우리에게 줄 것이 틀림없고 서로 진다고 하더라도 위에게는 서하의 외부 땅은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니 임금께서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희문왕은 창의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군사 10,000명과 전차 100대를 위나라의 서수에게 맡겼습니다. 위나라는 싸워서 초나라의 위왕에게 이기기는 하였으나 군이 피피하고 있어서 진을 두려워하며 결국 서하의 바깥 땅을 헌납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약한 싸움의 상대를 지원하는 편이 일거양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싸움의 상대는 항상 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거나 지나 진저리가 나니까 제3자의 압력에 반항할 만한 힘은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은혜를 입은 은인에 대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중 공격의 전략. 제나라가 조나라의 품구라는 땅을 공격했습니다. 조는 공청이라는 장군에게 결사대를 인솔시켜 구원을 했습니다. 공청은 제나라 군사와 싸워 그들을 대패시키고 제나라 대장의 목을 베고 전차 2,000을 노획하고 30,000명의 시체를 모아서 적군의 무덤산을 만들어 시체의 서울을 꾸미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원이란 사람이 공청을 보고 그것은 애석하다. 시체는 돌려주고 차라리 제나라의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옛날 싸움에 능한 사람은 30미쯤 뒤로 후퇴해서 시체를 방치했다고 하오. 적은 시체를 수용하는데 비용이 들 것이오. 전차나 갑옷을 싸움에서 소비하고 나서 창고에 도는 시체의 매장에 소비토록 만듭시다. 이것이 그들의 내부를 치는 방법이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만약 제나라가 시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되묻자 영원이란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싸워서 진 것이 첫째의 죄 함께 출진해서 함께 철수하지 않는 것이 제2의 죄 시체를 맡겨주어도 거두지 않는 것은 제3의 죄이므로 백성이 이 세 가지를 내세워 임금에게 항의를 하면 상은 하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하고 하는 상을 받들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요. 이것을 준공 즉 이중 공격의 술책이라 하오. 전사자의 시체를 들에 방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공격의 방법이라고 공청은 설득했습니다. 적이 이쪽의 공격 아닌 공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백해는 있어도 일리는 없다라는 것은 시체를 수용하자면 돈이 듭니다. 들에 방치하면 백성의 반감을 사서 자멸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책은 실로 무서운 술책이 아닐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